헌법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나를 위해 내가 원하고 내가 왕이다. 네. 저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니고 왕비? 주인. 왕입니다. 왕이래요. 왕비 필요 없습니다. 다 왕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당신이 헌법이다 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 임주봉 교수님과 함께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 네. 그리고 헌법의 의미,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또 비교 정도 저희가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관계가 있는 건지, 또 헌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헌법을 거론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통신 비밀 등, 그러니까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헌법에 명시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예. 만약에 근데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허락 없이 봤습니다. 이거 위법한 행동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법으로 휴대폰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 네.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열어보려고 침해한 거니까요. 그럼 법으로 헌법적으로는 걸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죠. 헌법적으로 이런 행동 하지 마요. 걸릴 만한 짓을 하지를 말던가. 이게 안 된다는 거. 걸릴 만한 짓을 설령 했더라도 그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의하에 보는 거는 괜찮은 거죠. 동의하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동의를 과연 정말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안 보면 뭐 가만 안 둬.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협박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했다는 건 그건 동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고귀한 교수님 모셔두고 바람 폈을 때 걸리는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그냥 뭐 봐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상대 허락 없이, 동의 없이 그리고 사생활을 이렇게 열람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매우 위험한 일.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면, 사랑 있다면 뭐요? 사랑이 심해도 돼요? 먼저죠. 사랑이 있다면 그래. 그 정도는 또 그래. 감내를 우리는 한몸이다. 그래. 아니, 볼 수도 있지. 는 인식하에서 볼 수도. 뭐. 아니 헌법학자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명시적인 동의는 안 해줬지만 묵시적 묵시적 동의가 동의. 있다고 보고. 뭐. 와, 근데 묵시적도. 이 핸드폰을 보는 걸 가지고 헌법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괴리 이렇게 멀리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래요? 뭐 다른 거 좀 없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좀 더, 되는 헌법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게 혹시 뭐가 있을까? 글쎄요, 일단 책이 좀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항상 그 끊임없는 논쟁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형제 네네. 존치 폐지 논쟁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적 가치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하고 여러 가지 또 충돌할 수 있고 사형제 이게 나와요 헌법에? 헌법에? 형법에 나오죠. 형법에 나오죠. 네. 형법하고 행형법에 사형이라는 그 용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이제 형벌의 종류 5개 중에 이제 사형, 무기, 그다음에 유기징역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행하진 않는 거죠? 사형이란 집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98년 이후로죠, 그죠? 사형 선고는 되고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헌법이 추구하는 그런 예를 들면 뭐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것에
아니 모든 사람은 저 생명을 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에 위배하기 때문에 집행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안 하는 겁니까? 그 사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형수의 생명권이란 기본권의 박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헌법의 10조 인간이 주는 가치 행복 주권부터 36조 사망 보건권까지 네. 많은 기본권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 예. 이러한 기본권들도요. 사실 37조 1항에서 37조 1항? 예, 헌법 37조 1항에서 이러한 기본권들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형법이나 행형법이 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거예요. 제한인데 이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 부득이한 거면 이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형법이나 행형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네. 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형법이나 행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많이 제기했어요. 아, 그래요? 앞에 언제는 여러 번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 맞다. 사형수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건 맞는데 37조 2항에 의해서 합헌적인 제한이라는 거예요. 합헌적인 제한이다. 왜 합헌적인 제한이냐? 사형수의 생명권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사형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정한 생명. 그렇죠, 그렇죠. 타인의 생명을 부정한 자의 생명은 제한될 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로 현재는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사형을 정당한 논리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줄에 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생명보다 더 본질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사형수들이 제기한 그 위헌이 이 헌법에는 좀 맞는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정영님 정말 뛰어나십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사형제도 위헌론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저희들이 위헌론을 펴는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줄이군요. 생명권에 대한 본질 제한은 맞는데 네. 사형수 입장에서 자 사형을 당하면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 입장에서는 전 우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형제도야말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을 넘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37조 2항 후단 네, 즉 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 위배돼서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또 일부 학자와 헌법재판소는 그 정도는 본질적 내용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본질인 게 뭐 있죠?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는 그 대목에 가서는 네. 자꾸 그 말을 해요.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한 생명의 뭐 그런 얘기는 맞죠. 생명을 네. 보호해야 되는 이익은 굉장히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생명권의 사형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사안별로 상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는 타인의 생명을 부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자신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줄어든 사형수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네. 아직까지는 그게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여전히 합헌인 거고요. 사형 선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네. 이게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 본질적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는요, 사실은 상대설, 즉 그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기본권 사안별로 가변적인 게 아니다. 기본권별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즉 그 기본권의 해기되는 실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헌론자들은 그러니까 사형수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절대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본질적 내용의 의미와 관련해서 절대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사형제도에 가서만 상대설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무슨 저 장군이든지 뭐 나라 수백만을 구한 뭐 어떤 영웅이든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하고 아주 그 악질적인 그 연쇄살인마든지 두 사람의 생명이라는 그 아주 본질적인 내용은 두 사람이 설령 어떤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을 했던 간에 그 본질은 이제 다르지 않다는 등가적인 게 거죠. 네. 등가적인 거죠. 그게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살인을 많이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그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리고 그 법률이 합헌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독 그 본질의 상대성을 헌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리 진짜 깔끔하게 잘하죠. 저는 법대를 갔었어요. 아니 헌법을 하셔야 되는. 헌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잘난 척하는 정프로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한테요? 여기에 보면 동성혼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동성혼. 동성혼도 동성동본. 동성동본? 예. 아, 그러니까 성이 같고 거기에 이제 본까지 같은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남성 경주김 여성의 성이 아니고 네. 그 임씨, 뭐 박씨, 이씨. 저는 사실 묻고 싶었던 게 그 뭐지 게이나 동성혼. 동성혼에 대한 걸 묻고 싶었거든요. 예.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직은 헌법재판소에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왜 안 올렸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우리 개인 뭐 우리의 저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 충분히 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예전에 했을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판례가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관련 판례가 없구나. 만약에 올라가면 충분히 동성혼에 대해서도 헌재가 허락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정하는 쪽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요? 고요. 예. 잘 지적하셨어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내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큰 헌법적인 핫 이슈가 될 겁니다. 그 이슈가.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했는데,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우리 제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다시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제 석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도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헌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한국이 30년 늦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헌법적 이슈가 되는 게 한 30년 후에는 한국에서 이슈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잘 공부해서 와라. 그렇게 하셨고 그때 이제 제가 95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몇 년 후에 3, 4년 후에 미국에서 same sex marriage 동성혼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의 그런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동성혼 이제 문제가 굉장히 헌법적인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9명 혹은 뭐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할 이슈예요? 아니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고 그 사람들도 결정을 해요? 당연히 여론 추이를 보고.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이라는 건요. 국민이 만든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민이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의 해석도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러한 여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헌법 해석을 이제 재판에 수렴해서 반영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적인 뜻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법률적으로 용어들을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를 만들고 내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6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 등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되거든요. 탄핵 사유가 굉장히 간명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판례를 통해서 직무상 행위가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돼 중대하게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헌법 규정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그때 논리로서 내세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위반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법률 위반 아니냐. 그럼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해도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란 것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다. 그런 대표가 파면될 정도의 헌법 법률 위반이라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만 이제 파면이 돼야 된다라고 판례를 통해서 위헌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인용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고 그럼 그 중대성이란 게 뭐냐? 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봤어요. 그런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뭘 보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본다고요, 사실. 얼마나 다수의 국민들이 내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신임을 했는데 그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여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에는요. 헌법이 국민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 국민의 여론을 당연히 이제 생각한다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헌재가 늘 국민보다 뒤에 있을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성동본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결혼에 대해서도 어쩌면 판결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결정 당시에는 동성동본 결혼 안 된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을 수 있으나 헌법의 여러 정신에 입각해서 복원되는 충분히 헌재가 먼저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의 여론 봐서 이게 6대4는 이쪽이니까 이번엔 6으로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그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좀 이렇게 그 헌법 결과 재판을 통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헌재가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는 그렇죠.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헌재의 역할,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도 헌재에서 판결이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 정치, 경제 이 분야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인 면도 많이 바뀌었어요. 호주제라는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민법의 친족 상속편에 보면 호주가 있거든요. 호주는 재산 상속분도 호주가 아닌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가 더 많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호주는 그 누가 되느냐 남자 그다음에 장자 이런 호주를 정하는 서열 기준이 있다고요. 지선 씨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죠? 왜요? 저희 아빠가 장남, 저희 엄마가 장녀. 그래서 아들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게 들었죠. 좀 웃긴 게 장남 밑으로 하여튼 뭐 가족들이 쭉 딸려가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제 가족법 규정인 거죠, 호주제. 그거를 이제 호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자인 남자아이가 쓴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녀차별이다. 불합리한 남녀차별이었다. 서평등권 침해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헌재가 내린 결정 중에는 동성동본 금혼, 그러니까 우리 민법 809조 이것도 가족법 편인데요. 보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양박인 남자 친구들은 이제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박씨라 그러면 본관이 어디냐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이 밀양박 같은 밀양박씨면 혼인을 못 하거든요.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건 없어졌죠. 밀양박 또 전주 이씨, 김해 김씨. 근데 그 전주 씨가 엄청 많거든요. 얼마나 저 많습니까? 전주희 씨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같은 전주희 씨하고는 혼인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왔던 노래가 이게 맞나 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이 노래가 제 기억은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당시 동성동본 결혼 금지로 인해 힘들어했던 그 연인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가 그 노래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네, 이건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노래가. 아니 제가 상대방이 동성동본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 체크 한번 팩트 나중에 체크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인 경우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해외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사촌까지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좀 더 가나? 그거는 혈족인 거죠. 네. 그거는 가까운 혈족 사이는 지금도 여전히 혼인할 수 없는데 동성동본 혼인할 수 없는 거는 혈족도 아니고 그렇죠. 먼 사람도 혼인하지 못하게 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청춘 남녀가 사랑에 불이 붙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거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민법 그 동성동본 구문 규정 때문에 호적 공무원들이 그때는 호적대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동성동본이네? 그러면 우리 이거 수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수리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실혼 관계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야 그렇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동본이라서 그냥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애도 낳고 살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도망가 버렸다. 아니면 남편이 이제 우리 갈라서 그래서 이혼해. 예? 나는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랬을 때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 분할 이런 거 없죠. 제가 팩트체크 방금 했습니다. 해보셨는데 뭘? 아까 그 노래 불렀던 거는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건 좀 아니고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넥스트 신해철 씨가 예전에 있었던 넥스트가 내놨던 노래가 있는데 제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했네, 그죠? 힘겨워하는 노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예전에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동성동본 이건 팩트 체크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난 것 중에 하나가 또 간통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생각났네. 그거는 이제 폐지해야지. 폐지해야 돼요? 그건 헌법에 맞지 않죠.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행복 추구권을.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네.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 여러 번 합헌 결정을 내려요. 이전에. 근데 왜 위헌이 됐대요? 4번이나 합헌 결정을 했는데 5번째 드디어 위헌 결정을 해요. 그 왜 그랬대요? 시대 변화. 시대 변화를 담아서 선구자가 계셨구나. 그러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같은 간통죄, 형법의 간통죄 규정도 합헌인 적이 있고 또 위헌인 적이 있는 거예요. 헌법 조항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법정도 안 그러면은 바뀌었고 불신할 그죠?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불신할 수도 뭘 있잖아요. 불신해?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법이 변한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좀. 네, 누군가는 헌법이 변한 게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 변한 거는 헌법의 해석이 변한 겁니다. 해석이 변한 거다. 그러니까 앞에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논리는 단순해요. 배우자 아닌 자와 간음하면 간통이로 징역형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네.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웃는다. 사실은 배우자 아닌 이성과도 뭐 성행위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상대방 결정권의 제한이다. 성적 상대방 결정권은 아까 정진혜 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주권 중에 하나입니다.
10조에서 나오는데요.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요. 37조 이하에서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 부득이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냐와 관련한 원칙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즉 그 기본권 제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헌법이나 법률의 체계상 정당하냐. 대부분 정당해요. 네. 입법 목적은.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그 법률의 내용, 그 수단이 그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 대부분 효과적으로 달성해요. 네. 간통죄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침해의 죄수성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침해의 죄수성이 가장 충족시키기 힘든 요건. 침해? 의 최소성. 최소성. 그 목적의 정당성에서 말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그 법률의 규정 내용이 성적 상대방 결정권이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거냐. 과했지. 그다음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기본권 제한 법률로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일부 국민의 사익을 경량했을 때 공익이 더 무겁거나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그럼 간통죄만 가지고 보면요. 합헌 결정 날 때도 헌법재판소 성적 상대방 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다. 근데 과잉금지의 원칙, 자 목적의 정당성, 간통죄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은 뭘까요? 일부 일처제 혼인 및 가족 제도의 유지예요. 그다음에 선량한 성풍속의 유지예요. 선량한 게 어디 있어? 목적은 정당하죠. 네. 수단의 적합성. 그러니까 간통하면 징역형 때리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간통이 억제되겠죠. 네. 수단의 적합성 충족된다. 네. 근데 합헌 결정을 내릴 땐 헌재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간통이 억제된다. 본 거죠. 바람폈으면 이 정도는 들어가라 깜빵에. 이거보다 더 예를 들어서 벌금형으로 네. 깎아준다든지 혹은 미국은 어덜트리라 그래가지고 이걸 민사상의 손해 불법행위로 봐가지고 그냥 이혼 시에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만 삼지 이걸 범죄로 보진 않거든요. 형법으로 의율하진 않거든요. 그런 미국 같이 하면은 우리는 이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서 침해의 최소성 이게 가장 성적 상대방 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봤고 그렇게 보니까 법익의 균형성 이로 인해 얻어지는 선량한 성풍속 유지 및 일부 일처제 가족 및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이 공익이 이로 인해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자들의 성적 상대방 결정권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더 무겁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합헌이라 했는데 5번 만에 위헌 결정 내릴 때는 뭐라고 했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다 충족된다. 근데 침해의 최소성에 걸린다고. 이게 꼭 이거를 형법으로 범죄로 그것도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이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벌금형으로 다스린다든지 혹은 미국처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해도 이제는 그러한 선량한 성풍속의 유지라든지 일부 일처제 가족 및 혼인제도 유지는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에대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에 입에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 이게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굉장히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이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뺨 2대 정도 세게 맞아라. 이 정도면 법까지 말고 적당하지 않나. 뺨으로 해결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헌재가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좀 서먹해졌을 때 그때 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1kg 커피 아니겠습니까? 1kg 커피 마시면 부부 사이 좋아지죠. 그럼요. 엊그제 뭐 또 간통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통 문제까지 1kg 커피로 해결하죠. 다 해결합니다. 1kg 커피로. 마음에
마음에 놓여져 있던 무거운 짐들 1kg씩 덜어버리는 데는 1kg 커피가 최고죠. 그러면은 뺨 2대 맞고 네.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하하호 웃으면서 네.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미워하고 할 겁니까? 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네. 그것이야말로 이제 참 사랑이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1kg 커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유, 요것도 우리 장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또 좋아하실까요? 네. 1kg 커피. 다양한 원두와 다양한 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드리는 데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네. 참 요술 같은 약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지금 드시고 계시는 저 아르테미스 네. 커피 향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부부싸움 생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요 커피를 한번 슬쩍 드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모든 갈등이 이제 눈 녹듯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인 못 나를 잊지 못하지. 제가 안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이거 하나 드려라. 아, 표현이 그러면- 좋을 것 같네. 네, 드려. 그러면은 저희 선물도 있잖아요. 네, 있지. 드려. 네. 교수님, 오늘 네. 부부 사이 더 좋아지시라고 그러면 네. 저희가 여기 선물 세트가 있는데 다는 못 드려. 다는 못 드리고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볼 때는 네. 뜻밖의 황홀함 뜻밖의 어때요? 황홀함. 황홀한 저녁 시간 되시겠다. 아, 예, 네. 또 압니까? 또 감사합니다. 늦둥이 한번 또 같이. 아헤이. 자, 그렇게 아름다운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로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좀 들면서 이게 이제 헌법에서는 왜 그런 결정이 났다가 갑자기 또 바뀌게 되는지, 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혹은 뭐 무게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봤는데, 역시 이제 그 시대에 사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저는 그러면 마지막 저는 궁금한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헌법이다. 아니야, 읽으라고까지는 아니고 일단 살아. 살아? 안 읽어도 좋은데 일단 살아는 거죠. 뭐 예쁘니까 꽂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이 책을 읽는다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네. 읽기 전에 이지선과 읽은 후에 이지선은 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야말로 내가 정말 주권자구나. 내가 주권자구나. 내가 주권자구나. 그다음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다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공복이 맞구나. 내가 오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룰러다. 내가 주권자다. 그 생각.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오. 그게 바로 민주 시민이거든요. 너무 건방져지는 건 아닐까요? 네? 아니, 건방져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게 정상인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주권자이고 우리가 왕이라는 거를 오히려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비정상인 거고. 네. 헌법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 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 안 해요. 뭐냐면 헌법재판권도 원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 안에 헌법재판권도 있겠죠. 네. 그 헌법재판권도 원래는 국민의 권력인데 국민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주권자인 국민, 그 헌법재판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을 살펴서 네. 국민이 이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면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여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파면한 건 국민들이에요. 네.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아마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 시민 교육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헌법 교육이에요. 그게 헌법을 공부하고 알기 시작하면 내가 주권자고 내가 왕이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내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줬는데 내 뜻에 어긋나게 자꾸 권한을 남용하면 언제든지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야말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네. 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을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쉽게 쓰면서 네.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근데 저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기는 그 고등학교 때 뭐 미팅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애독하는 책을 뭐냐니까 헌법을 꺼냈다는 거예요. 헌법을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 제일 읽기 좋아한다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헌법에서 자기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자기 삶의 가장 황금률 이런 걸 찾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교수님께서 어떤 지금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외국의 헌법이나 여러 헌법들에서 가장 뭐 좀 인상적인 구절이랄까 아니면 인상적인 내용 뭐 이런 걸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좀 교수님께서 여러 헌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대목이라고 할까, 가장 좋아하시는 대목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외국 헌법에서 찾을 것도 없고 우리 헌법 말씀드린 1조 2항 그건 우리 재헌헌법 그러니까 1948년 초대헌법부터 있었어요. 바로 그거 그 대목. 그 초대헌법에서는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가 이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부터 1조 안에 2항으로 들어간 거죠. 2조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조 1항 2항으로 1조와 2조가 합쳐졌는데 저는 제일 멋있는 헌법 중이라고 우리나라 헌법 우리 헌법 1조가 왜냐하면 독일 헌법 1조는 독일은 이제 헌법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하고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나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많이 저질러졌잖아요. 심지어 독일 국민들에게도 그런 비인간적인 만행이 많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독일 헌법 1조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1조가 모든 독일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요. 그러니까 독일 헌법은 재밌는 게 1조가 기본권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 헌법은 또 재밌는 게 1조가 연방의회의 권한과 조직에 관한 점. 아, 그래요? 미국 헌법은 이제 국가 조직으로부터 시작.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왕이고 주권자고 이런 걸 1조에 딱 명시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헌법 1조가 전 세계 헌법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헌법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공화국하고 우리가 공화국하고 사실 되게 많이 혼돈도 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뭐 여기서 좀 공화국 민주공화국 리퍼블릭 사실 뭐 그게 민주공화국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좀 명확하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뭐 정치학자나 이런 분들은 공화국을 굉장히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정의 내리시던데 헌법학에서는 공화국은 간단해요. 군주국이 아닌 게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반대는 군주국. 그런데 공화국 안에도 다시 헌법학자들은 두 개가 있다고 분류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도 있지만 전제공화국이 있다고요. 전제공화국. 그러니까 군주국만 아니지 사실은
소수에 의해서 일당 운영되는 독재라든지. 그러니까 독재적으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어떤 권력 분립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 안 하고 또 뭐 법치주의도 작동 안 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전제공화국이라고 보고 근데 우리는 비군주국 즉 공화국인데 네. 공화국의 내용이 이제 민주. 권력 분립 원리, 법치주의 예. 원리라든지 혹은 세계관의 상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작동되는 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니고 왕비? 주인. 왜요? 왕이라면서요. 왕입니다. 왕이래요. 왕비 필요 없습니다. 다 왕입니다. 나 왕이었어. 만인 왕이죠. 만인 사세들에는 만인 왕들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헌법을 그냥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헌법을 읽는 나름의 뭐 방법 내지는 혹은 소양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헌법을 읽는데요? 왜냐면 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잖아요. 이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 네. 야, 나 그럼 저 삼성전자 가서 일할 거야. 안 되잖아요. 일정한 뭘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해야 되는데, 아니 나 근데 삼성전자 가서 할 거라니까 내 헌법적 자유를 막지 마 이것들아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원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싶다. 네. 그 공무원을 내 직업으로 택하고 싶다. 네. 그러면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37조 1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예. 내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어떤 일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든지 혹은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거죠. 제한은 가해질 수 있지만 그 제한도 본질적인. 굉장히 그 본질적 내용을 건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최소한의 제한만 가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다른 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다고 저는 느껴요. 읽기에는 그래요. 맞아요.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 없어요. 같긴 합니다. 헌법이. 네. 이게 국민들 읽으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렇죠. 네. 그리고 헌법은 윤곽규범성이라고 우리 헌법학자들 표현하는데 헌법은 그냥 중요한 것만 딱 제시한 거예요. 윤곽만 제시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헌법 해석이나 혹은 국회에 의한 그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윤곽규범인 거고 그래서 헌법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 같은 거는요. 네.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는데 헌법은 사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 국가 영역까지도 규율하는데도 130개밖에 안 돼요, 조항수가. 근데 민법은 사인 간의 관계만 규율하는데 1186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적어요. 네네네. 근데 헌법은 국가 영역, 국민생활 영역, 전 영역을 다루면서 130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네. 윤곽만 중요한 것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헌법 해석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나 국회가 만드는 하위 법률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새로 헌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조항만큼은 내가 꼭 좀 넣고 싶다는 혹시 뭐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조항이 있으면 참 우리 헌법 너무 멋있어질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워낙 이제 많은 헌법들을 또 보시고 하셨을 테니까 야, 이 조항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은 없지만 요거 넣으면 정말 난 너무 마음에 들 것 같다라든지. 독일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또 같은 그 평등 조항 속에 독일 헌법은 이제 그런데 그 평등도 그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아, 그걸 써 있어요. 그런 조항이 헌법 조항에 있어요. 아,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데요, 평등에는요, 사실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어요.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기회의 균등일 뿐이에요.
네네. 같은 기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 결과의 평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실질적 평등이에요. 과실을 좀 공유하는 그러니까 개념. 기회도 같이 주지만 즉, 네. 자 100m 선에서 달리기 할 네네. 그래서 우승할 기회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고 그게 형식적 평등이에요. 근데 현대에서 추구하는 건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 결과의 평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사는 집 애나 못 사는 집 애나 달릴 기회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릴 기회를 주는 게 형식적 평등이라면 실질적 평등은 아무래도 못 사는 집 애는 응? 여러 가지로 신체 조건도 안 좋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달리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앞에서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승할 확률이 같아진다. 비슷해진다 말이에요. 똑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그 결과의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에요.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기회의 균등이라면 예, 형식적 평등. 예. 어떻게 들어오든 다 금메달 주는 게 그게 혹시 실질적 평등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출발선을 각자의 처지에 맞게 다르게 놔주는 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선을 좀 소수자 약자들에게는 앞에 출발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승할 확률은 그러니까 앞에서 뛰었기 때문에 네. 소수자들도 우승할 확률이 결과적으로 더 높아지잖아요. 그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그게 건데 실질적 평등이다. 사실은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데 오히려 평등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서간 혹은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 평등하지 않냐고 명분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데 오히려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한번 칭찬해 주실래요? 아유, 정말 아직 됐어요. 대학원에 들어오시죠. 헌법정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독일 같은 데서는 더 강조를 헌법 조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새로운 헌법이 나온다면 그런 조항을 함께 좀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아니 정프로님도 생각하는 평등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있죠. 머릿속에 있죠. 네네네. 뭘까요? 하나의 헌법 조항을 넣는다면? 저는 그거 넣고 싶어요. 뭐야? 모든 국민이 적어도 툭불 한우를 먹을 자유를 좀 보장하는 공평해야 것. 되죠. 네. 네, 그래서 또 뭐 또 공평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양배추즙이라든지 양배추즙, 사과즙, 사과즙, 배즙 이런 것들을 정말 아무 제한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은하수팜을 모든 스마트폰에 다 까는 거예요. 그걸 다 헌법으로 제정해 줘야 됩니다. 헌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제 헌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하수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네. 사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달콤한 사과 그리고 우리 위에 좋은 그 양배추 스틱도 있고요. 토마토즙도 있고요. 홍삼도 있잖아요. 홍삼, 소선당 한우. 소선당 한우 있죠. 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또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모든 농축산물이 다 모여 있는 그곳 바로 은하수팜입니다. 자, 이제 다음 10차 헌법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투쟁합시다. 은하수팜 넣어달라. 네, 은하수팜 여러분 헌법 개정 전이라도 꼭 한번 가보셔서 먼저 좀 앞서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간통죄 폐지도 이 프론티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좀 앞서서 서셔서 이 은하수팜의 우수함을 먼저 좀 체험해 보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은하수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책 우리 임지봉 교수님이 지으시고 지금 이제 막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책을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읽어야 되겠죠. 그런 꿈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읽으셨으면 좋을까? 그래도 생각은 하시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정말 20, 30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어떤 분들이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두루두루 알겠습니다.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 다 읽으라는 이게 예. 사실은 헌법은 욕심을 못 놓으시네요. 40대 50대냐 예. 혹은 20, 30대의 청년이냐 이 각자의 나이대에서 봤을 때 또 달리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게 헌법은. 우리 헌법은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대만 잘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네. 그럼 오히려 이거는 예를 들어 뭐 대선이나 총선 같은 거 있을 때 각 집집마다 시나 정부 예산으로 다 구매를 해서 집집마다 보내는 게 오히려 맞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아. 제가 일본에 그때 뭐 한번 가서 네. 일본에 네. 공무원 사회를 한번 그 시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는요 예.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책상에도 헌법전이 딱 꽂혀 있어요. 아, 모두. 전부 꽂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네.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이렇게 헌법전을 보면서 내가 헌법에 맞게 이렇게 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네. 여부를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공무원 책상에 헌법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야 무슨 법전 헌법전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전 그래가지고 있고 뭐 또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이분이 뭐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봤던 헌법 교과서 이런 거 꼽혀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만 있는 포켓용 헌법전인데요. 제가 사실 이걸 품에 항상 넣고 다녀요. 웬만하면. 그래서 틈날 때마다 외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이게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헌법 조항을 보면서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조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또 펼쳐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하신 건데 이렇게 벌써 너덜너덜해졌을까요? 이게 수십 년 됐죠. 이게요? 네.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그럼요. 예. 와. 이게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가시면 그 출입구에 무료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무나 집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정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소헌법전 같은 거 국가가 예산 들여서 이거 배부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교육을 초중등 교육에서도 시키고 열심히 시키고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헌법을 잘 알아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은 귀찮거든요. 피곤해지거든요. 권력자들이 피곤할수록 국민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모금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헌법전, 소헌법전 같은 거 좀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헌법전 보급 운동을 저라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헌법전 보급 운동은 이제 하시는데 당신이 헌법이다 이 책을 사면 이게 같이 오잖아요. 헌법전이. 네네. 그러니까 그럼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별책 부록 저 소헌법전은 아마 초판에 한해서 아이고야 빨리 사야 되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거는 또. 그러니까 헌법전이 그냥 민주주의의 바이블이자 율법서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네. 빨리 사셔야 된다는 거죠. 초판이 딱 400만 부 한정이니까 초판이 400만 부야. 여러분 빨리 사셔야 됩니다.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헌법에 대해서 우리 지선 씨도 이제 많이 알았죠? 그리고 더 공부해야겠다. 오늘 가서 읽어봐야겠다. 품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경청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 사실 남한과 북한이 이제 헌법을 만들었을 때 같은 이제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나온
유진호 박사, 북한의 네. 최용달 네. 이렇게 두 분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 같은 헌법을 만들었는데 네. 결국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거는 결국 이 헌법이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냐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가 결국은 이 정말 하늘과 땅의 이제 차이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첫 줄이 남한과 북한을 갈랐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그 북한 헌법은 일종은 뭐예요? 그래서 조선인민 또 조선 사회주의 그렇죠. 인민공화국인가? 뭐 그렇게 아. 이야기하는데 그 공화국이 아니죠. 사실 북한은 네, 전제국가. 전제 군주 국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비군주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군주국은 뭐냐면 혈연에 의해 셌을 때는 네. 종신의 군주가 주권자인 나라가 군주국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혈연에 의한 셋은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종신이잖아요. 네. 직책 이름만 국방위원장인 거지 사실은 군주라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서 군주국인데 뭐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1조부터 지금 현실하고는 정반대의 조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저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공화국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잖아요. 네. 네, 국뽕이 약간 차오르네요. 아,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임지봉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봉이 그 봉이었구나. 자, 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네. 네, 국뽕 한번 살짝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당신이 헌법이라는 책, 헌법이다라는 책 소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교수님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니 너무너무 재미있고 아유,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정말 예. 농담이 아니라 예. 정말 대학원에서 헌법 좀 아, 그럴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죠. 장학금 주실래요? 예. 네? 장학금. 아, 꽁으로 예. 뭐 그냥 데려가려고 그러셨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